유럽의 한 나라에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은 조건 없이 1년 동안 체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왜 지구 반대편에서 이렇게까지 한국인들을 좋아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나 슈미트입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22살 학생이에요.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항상 다른 문화와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보더리스라는 여행 동아리에 가입했답니다. 우리 동아리는 매년 여름방학마다 유럽의 덜 알려진 목적지로 여행을 떠나는 전통이 있어요. 작년에는 알바니아였고 그 전에는 몬테네그로였죠. 동아리 회의에서 올해의 여행지를 정하는 날, 동유럽 역사를 가르치시는 밀러 교수님이 특별 게스트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는 조지아를 추천합니다. 코카서스에 숨겨진 보석이라고 할 수 있죠. 교수님의 말씀에 동아리 친구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국의 조지아주를 말씀하시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교수님은 유럽과 아시아 사이, 흑해 동쪽에 위치한 나라를 가리키고 계셨습니다. 소련에서 독립한 후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와인의 발상지이기도 하고 음식 문화도 독특하죠. 밀러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구글 맵으로 조지아의 위치를 찾아봤어요. 러시아, 터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였죠. 동아리 회장인 토마스가 우리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번 여름은 조지아로 가볼까요? 10명의 회원 중 8명이 손을 들었고, 저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조지아라는 나라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었지만 미지의 장소로 떠나는 모험이 설레었어요. 여행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코카서스 지역의 기후부터 현지 교통편, 숙소까지 모든 것을 직접 알아봐야 했거든요. 저는 조지아의 역사와 문화를 조사하는 담당이 되었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 나라가 얼마나 다양한 문명의 교차로였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오스만, 러시아 제국까지 수천 년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곳이었죠. 그런데 자료를 찾다가 정말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조지아는 한국인들에게 1년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거예요. 유럽 연합 국가들을 포함해 다른 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30일에서 90일 정도만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데 한국인들만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니 정말 이상했어요. 토마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자 그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유가 있을 거야. 현지에 가서 직접 알아보자. 여행 일정은 열흘로 정해졌어요. 베를린에서 이스탄불을 경유해 트빌리시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했고 트빌리시에서 3일 산악 지역인 카즈베기에서 2일 와인 산지인 카에티에서 2일 그리고 마지막 2일은 해변 도시인 바투미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드디어 출발 전날 배낭을 꾸리는데 평소보다 더 설레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도 그동안 책에서만 읽었던 코카서스의 신비로움 때문인 것 같아요. 과연 이곳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한국인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베를린에서 이스탄불을 경유해 12시간의 긴 여정 끝에 트빌리시 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코카서스의 따뜻한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7월 중순, 베를린의 선선한 날씨와 달리 트빌리시는 꽤 더웠죠. 공항은 생각보다 작고 아담했어요. 현대적인 건물이긴 했지만 프랑크푸르트나 미넨 공항에 비하면 훨씬 규모가 작았죠. 우리 10명은 함께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여권을 손에 들고 줄을 서는데 뭔가 특이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입국 심사대는 총 6개가 있었는데 5개는 일반 입국자용, 1개는 뭔가 특별한 곳 같았어요. 그곳에는 한글로 된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저는 한글을 읽을 수 없지만 그 줄에 선 사람들의 여권이 모두 파란색이었고 빠르게 심사를 통과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마르쿠스가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저기 봐. 저 사람들 줄 서는 시간이 우리의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특별한 줄에 선 사람들은 질문도 거의 받지 않고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채 빠르게 입국 도장을 받고 통과하고 있었어요. 반면 우리가 선 일반 줄은 꽤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고 심사관은 여권을 꼼꼼히 살펴본 후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방문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고 저는 관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체류할 예정인지 묻자 열흘 정도라고 했어요. 체류 장소는 어디냐는 질문에 트빌리시, 카즈베기, 카이티, 그리고 바투미에 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에 대답하는 동안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어요. 영어로 적이 있는 특별한 줄은 무엇인지 물어봤죠. 심사관은 잠시 고개를 들어 제가 가리킨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그건 한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왜 한국인 전용인지 묻자 심사관은 별거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한국인들은 그들에게 특별하며 조지아 정부는 한국인들에게 1년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1년이라니 한국인들에게 1년을 준다는 건 정말 특별한 대우였죠. 입국 심사를 무사히 통과한 후 우리는 수화물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트빌리시의 첫인상은 혼합된 느낌이었어요. 도시는 소련 시대의 건축물과 현대적인 건물이 공존하고 있었고 멀리 보이는 산들은 도시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했죠. 우리가 묵기로 한 호스텔은 구시가지에 위치해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운전사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한국에 대해 언급했어요. 그는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며 특히 요즘 한국 음식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도 할 줄 알았어요. 호스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리셉션에 한국어로 된 안내문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호스텔 주인인 니카에게 왜 조지아에서 한국인들이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지 물어봤어요. 니카는 밝은 얼굴로 그건 특별한 역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는 우리가 짐을 풀고 편안히 쉰 다음에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자세히 이야기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방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왜 조지아 사람들은 한국인들에게 이렇게 친절한 걸까요? 왜 그들에게만 1년이라는 긴 체류 기간을 허용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관계는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 저녁 식사 시간이 정말 기다려졌어요. 방에 들어가서 창문을 열자 트빌리시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오래된 성당들, 좁은 골목길, 언덕 위의 성체. 모든 것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주었죠. 하지만 동시에 도시 곳곳에는 현대적인 건물과 시설들이 있었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쉬면서 저는 노트북을 열어 조지아에 대해 더 검색해봤어요. 한국과 조지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는데 그때 토마스가 문을 두드렸어요. 식사 시간이 거의 다 되었다고 알려주러 온 거였죠. 노트북을 덮고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오늘 저녁 식사에서 조지아와 한국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더 알게 될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호스텔의 공용 식당은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벽에는 조지아 전통 카펫과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해가 저무는 트빌리시의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우리 여행 동아리 10명과 호스텔 주인 니카, 그리고 다른 몇몇 투숙객들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조지아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치즈가 들어간 빵인 하차프리, 고기 만두인 흰칼리, 호두 소스를 얹은 닭고기 요리 사치비. 모두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지만 향기가 너무 좋았어요. 니카는 와인 한 병을 가져왔는데 이게 조지아 전통 방식으로 만든 와인이라고 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가 꽃피는 중에 저는 공항에서 봤던 광경에 대해 니카에게 물어봤어요. 왜 한국인들에게만 1년 동안 무비자로 머물 수 있는 특권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죠. 니카는 와인 잔을 들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는 한국인들은 조지아 사람들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설명했어요. 1년 동안 무비자로 머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를 다녀오면 그 기간이 다시 리셋되어 사실상 무제한으로 조지아에 체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니카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소련 시절 조지아는 원래 자신들이 부르는 국가명이 아닌 그루지아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해요. 이건 러시아어 발음이었고 조지아 사람들은 이 이름을 좋아하지 않았대요.
소련에서 독립한 후 1991년 그들은 자신들의 진짜 이름인 조지아로 불러달라고 국제사회에 요청했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이 요청을 무시하거나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일부 나라들은 여전히 그루지아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또 다른 나라들은 자국어로 번역된 이름을 고집했대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달랐어요. 니카가 말하길 한국은 조지아의 요청을 듣자마자 바로 받아들였고 모든 공식 문서와 외교 관계에서 조지아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해준 첫 번째 나라였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왜 이런 작은 제스처가 조지아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했는지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니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정체성과 존엄성의 문제라고요. 오랫동안 러시아의 지배 아래 있던 그들에게 자신들의 진짜 이름을 되찾는 것은 독립의 상징이었대요. 그래서 조지아 정부는 2015년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감사의 표시였고 동시에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과 사업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했죠. 니카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고 했어요. 한국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여행자로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대요. 그들은 대체로 법을 잘 지키고 현지 문화를 존중하며 범죄율도 낮다고 해요. 그래서 조지아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인들에게 장기 체류 혜택을 주는 것이 큰 위험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에는 디지털 노마드나 원격 근무자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IT 전문가들이 조지아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많아졌대요. 그들은 조지아의 낮은 생활비와 아름다운 환경을 즐기면서 동시에 현지 경제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토마스가 이야기에 끼어들었어요. 그는 한국과 조지아 간에 직항 비행기가 있는지 물었어요. 니카는 아직 직항은 없지만 최근 양국 간 교류가 늘면서 관광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의 유명 여행 블로거나 유튜버들이 조지아를 소개하면서 더 많은 한국인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식사를 마무리하며 니카는 자신이 운영하는 투어 중 하나인 와인 투어를 소개했어요. 조지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생산국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카이티 지역은 와인의 본고장이라고 해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 와인을 맛볼 수 있는 기회라며 우리 그룹도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죠. 우리 모두 즉시 동의했어요. 사실 처음 일정을 계획할 때 카이티 지역의 와인 투어는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니카와 함께라면 더 특별한 경험이 될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호스텔 옥상 테라스로 올라갔어요. 밤이 되자 트빌리시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도시의 랜드마크들은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고 특히 언덕 위의 나리칼라 요새와 평화의 다리는 환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테라스에서 도시 풍경을 감상하며 저는 오늘 들은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한 나라의 정체성을 인정해주는 작은 행동이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국제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트빌리시 구시가지를 탐험하기로 했어요. 아침 식사 후 니카가 지도를 펼쳐 주요 관광 명소들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조카인 타마르를 소개해 주었어요. 타마르는 트빌리시 국립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는데 오늘 우리의 가이드가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타마르는 23살이었고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어요. 그녀는 밝은 미소와 함께 우리를 반갑게 맞이했고 특히 독일에서 온 대학생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했어요. 타마르는 독일 문화와 역사에도 관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유광장에서 시작해 루스타벨리 대로를 따라 걸었어요. 타마르는 이 대로가 조지아의 대표적인 시인 쇼타 루스타벨리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그가 쓴 서사시 범가죽을 입은 기사는 12세기 조지아 문학의 최고 걸작이라고 합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타마르에게 어제 니카에게 들었던 한국과 조지아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녀는 기꺼이 이야기해주겠다며 작은 카페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카페에 앉아 차를 마시며 타마르는 조지아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설명해 주었어요. 그녀가 말하기를 조지아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지만
지리적 위치 때문에 끊임없이 주변 강대국들의 지배를 받아왔다고 해요. 페르시아, 오스만 제국,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제국과 소련까지. 소련 시절 조지아의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은 억압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그들의 나라 이름조차 러시아식 발음인 그루지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의 역사와 정체성을 부정당하는 상징적인 문제였다고 타마르는 설명했어요. 1991년 소련이 붕괴되고 조지아가 독립했을 때 그들은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나라를 진짜 이름인 조지아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미 익숙해진 이름을 바꾸는 것을 꺼렸고 일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러시아의 입장을 고려했다고 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 요청을 듣자마자 즉시 수락했다고 합니다. 아무런 조건이나 망설임 없이 한국은 모든 공식 문서와 지도에서 조지아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빠른 인정은 당시 조지아 사람들에게 큰 지지와 연대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저는 왜 한국이 그렇게 빠르게 반응했는지 궁금했어요. 타마르는 한국 역시 역사적으로 외세의 지배를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도 국가 정체성의 중요성을 더 잘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또한 당시 한국은 자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새롭게 독립한 국가들과의 관계 구축에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타마르는 또한 이 작은 외교적 제스처가 어떻게 양국 간의 지속적인 우정으로 발전했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2015년 조지아 정부는 한국인들에게 1년 무비자 정책을 도입했고 이후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최근에는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조지아에서도 느껴진다고 타마르는 말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한국 음식 등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타마르 자신도 몇몇 한국 드라마를 봤다며 특히 역사 드라마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코카서스의 작은 나라에서 한국 문화가 이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타마르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문화적 교류는 국가 간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요. 카페에서 나와 우리는 계속해서 도시를 탐험했어요. 메테이 교회, 나리칼라 요새, 그리고 수루 조각상까지. 각 장소마다 타마르는 조지아의 풍부한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후에는 드라이 브릿지 벼룩시장을 방문했어요. 이곳에는 소련 시대의 유물들부터 전통 공예품까지 다양한 물건들이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조지아 전통 도자기 하나를 기념품으로 샀어요. 시장을 구경하던 중 한 가게에서 한글로 된 안내문을 발견했어요. 가게 주인은 한국어를 적어 놓으면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타마르는 우리를 평화의 다리로 안내했어요. 이 현대적인 유리 다리는 저녁에 화려한 LED 조명으로 빛나는데 구시가지와 새로운 도시 지역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장소라고 합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트빌리시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강 양쪽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 언덕 위 성당과 요새의 실루엣. 모든 것이 마법 같았습니다. 타마르와 헤어지기 전 그녀는 내일 있을 와인 투어에 대해 다시 한번 알려주었어요. 카이티 지역은 조지아 와인의 본고장이며 그곳에서 8,000년 전통의 와인 제조 방법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크베불이라는 전통 항아리에서 발효시키는 독특한 방식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트빌리시에서의 이틀을 보낸 후 우리 여행 동아리는 카이티 지방을 향해 출발했어요. 카이티는 조지아 동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와인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의 첫 목적지는 시그낙이라는 작은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니카가 소개해준 미니버스를 타고 트빌리시를 벗어나자 도시의 분주함이 점차 사라지고 시골의 평화로움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마치 그림 같았죠. 넓게 펼쳐진 포도밭, 멀리 보이는 코카서스 산맥, 그리고 가끔씩 나타나는 작은 마을들. 운전기사 기오르기는 여행 내내 조지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는 특히 조지아 와인의 역사에 대해 자랑스럽게 말했는데 이곳의 와인 제조 기술은 무려 8,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가장 오래된 와인 잔해가 조지아에서 발견되었다고 했어요. 약 2시간의 여정 끝에 우리는 시그나기에 도착했어요. 해발 780m 높이의 산비탈에 위치한 이 마을은 말 그대로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주변의 알라잔이 계곡을 내려다보는 전망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시그나기는 18세기에 지어진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로 마치 중세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좁은 돌길과 붉은 지붕의 집들, 작은 성당들. 모든 것이 그림 같았죠. 우리가 묵을 숙소는 게스트하우스였어요. 전형적인 조지아 가정집을 개조한 이 게스트하우스는 아늑한 분위기였고 특히 마을과 계곡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가 매력적이었습니다. 하루에 13유로 정도의 가격이었는데 이 전망을 생각하면 정말 합리적이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나서 우리는 마을을 탐험하기로 했어요. 시그나기는 생각보다 작은 마을이어서 걸어서 쉽게 돌아볼 수 있었죠. 성벽을 따라 걸으며 바라본 알라잔이 계곡의 전망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느낌이었죠. 점심을 먹기 위해 한 작은 레스토랑에 들어갔어요. 테라스 자리에 앉아 계곡을 바라보며 식사를 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죠. 메뉴판을 살펴보는데 놀랍게도 한글로 된 설명이 함께 있었어요. 게다가 레스토랑 벽에는 한국 관광객들과 찍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한쪽 벽면에는 한국 드라마 포스터까지 걸려 있었죠. 저는 호기심이 생겨 웨이터에게 물어봤어요. 왜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 이렇게 많은지 궁금하다고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최근 몇 년간 한국인 관광객들이 종종 이곳을 방문한다고 했어요. 비록 수는 많지 않지만 그들은 항상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조지아의 문화와 역사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인다고 했죠. 또한 그는 자신이 한국 드라마 팬이라고도 말했어요. 인터넷을 통해 한국 드라마를 접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특히 역사 드라마를 좋아한다며 조지아와 한국이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어요. 두 나라 모두 큰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온 역사가 있다는 점에서요. 식사를 하면서 저는 이런 작은 산골 마을에서도 한류의 영향력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한국과 조지아는 지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았죠. 식사 후 우리는 시그나기의 주요 명소인 성벽과 성조지 교회를 방문했어요. 교회 근처에는 작은 카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한국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카페 주인은 K-팝 팬이라며 자신이 좋아하는 그룹의 노래를 틀어놓는다고 했죠.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서 저는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정치적, 경제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교류는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연결하는 힘이 있는 것 같았죠. 오후에는 마을 근처의 포도밭을 방문했어요. 카이티 지역은 조지아 와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해요. 포도밭 투어를 하면서 가이드는 조지아의 전통적인 와인 제조 방법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크베불이라는 거대한 점토 항아리를 땅에 묻고 그 안에서 와인을 발효시키는 방식이었어요. 이 방법은 현대적인 와인 제조 기술이 개발되기 훨씬 전부터 사용되어 왔으며 이렇게 만든 와인은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진다고 합니다. 포도밭 투어 후에는 와인 시음 시간이 있었어요. 다양한 종류의 조지아 와인을 맛보면서 가이드는 각 와인의 특징과 역사에 대해 설명해 주었죠. 저는 와인을 많이 마시지 않는 편이지만 이날만큼은 조지아의 전통을 경험한다는 생각으로 즐겁게 참여했어요. 와인 시음 중에 한 남성이 우리 테이블에 다가왔어요. 그는 자신을 다비트라고 소개하며 와이너리의 주인이라고 했죠. 다비트는 독일에서 온 관광객들을 만나게 되어 기쁘다며 특별히 자신의 개인 컬렉션에서 와인 한 병을 가져와 우리에게 선물했어요. 와이너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토마스에게 오늘 경험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이런 작은 마을에서도 한류의 영향력을 발견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고요. 토마스도 동의하면서 문화의 힘은 정말 놀랍다고 말했어요. 저녁에는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었어요. 조지아 전통 음식들로 가득한 테이블, 직접 만든 와인, 그리고 따뜻한 대화.
마치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같은 분위기였죠. 식사 중에 주인은 자신의 딸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트빌리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강좌를 듣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한국 회사들이 조지아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좋은 취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과 조지아의 관계가 단순한 관광이나 문화적 교류를 넘어 경제적인 협력으로도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나라의 이름을 인정해준 작은 외교적 제스처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그나기에서의 하루를 보낸 후 우리는 다시 트빌리시로 돌아왔어요. 원래 계획은 바로 카즈베기 산악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지만 타마르가 특별한 제안을 했거든요. 오늘 저녁 트빌리시에서 K-팝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고 우리를 그곳에 초대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기회는 좀처럼 없을 것 같아서 우리 모두 즉시 동의했답니다. K-팝 축제는 트빌리시의 자유광장 근처에 있는 공연장에서 열린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소규모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조지아 정부와 한국 대사관의 지원을 받는 공식 행사로 발전했다고 해요. 오후 5시쯤에 타마르가 호스텔로 우리를 데리러 왔어요. 그녀는 오늘 특별히 K-팝 팬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 평소와는 다른 스타일로 차려입었어요. 화려한 색상의 옷과 액세서리, 그리고 휴대폰에는 한국 아이돌 그룹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죠. 우리는 함께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타마르는 조지아에서의 K-팝 인기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 K-팝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했죠. 많은 조지아 청년들이 K-팝을 통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일부는 한국 유학을 꿈꾸기도 한다고 했어요. 행사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대부분은 10대와 2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었지만 놀랍게도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도 보였어요. 타마르는 자신의 친구들을 소개해 주었는데 그들 모두 열정적인 K-팝 팬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와 자기소개를 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입장권을 확인받고 행사장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공연장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스크린에서는 한국 뮤직비디오가 재생되고 있었고 관객들은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었죠.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코카서스의 작은 나라에서 한국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지다니. 우리는 좌석을 찾아 앉았고 타마르는 프로그램 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오늘 행사는 지역 K-팝 커버 댄스 팀들의 공연과 노래, 경연, 그리고 한국 문화에 관한 퀴즈 대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 실제 아이돌 그룹이 방문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사회자가 무대에 등장했어요. 놀랍게도 사회자는 조지아어와 한국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행사를 진행했어요. 객석에 한국인들도 있는 모양이었죠. 사회자는 이 행사가 한국과 조지아의 문화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무려 800명 이상의 관객이 참석했다고 발표했어요. 첫 번째 공연은 조지아 현지 댄스팀인 케이지 크루의 무대였어요. 5명의 멤버들이 한국 인기 그룹의 안무를 완벽하게 재현해냈는데 그들의 춤 실력은 정말 프로 못지 않았어요. 의상부터 표정, 동작 하나하나까지 원곡 뮤직비디오와 정말 흡사했죠. 공연이 끝나자 관객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관객들이 한국어로 앙코르를 외치기 시작했죠. 케이지 크루는 앙코르 요청에 응해 한 곡을 더 선보였고 관객들의 호응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댄스 공연 후에는 노래 경연이 이어졌어요. 참가자들은 각자 선택한 한국 노래를 부르며 실력을 뽐냈는데 발음부터 감정 표현까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한 여성 참가자는 한국어로 된 발라드를 불렀는데 그녀의 목소리와 감정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 눈에 눈물이 맺힐 정도였어요. 공연 중간에 타마르가 귓속말로 설명해 주길. 많은 참가자들이 유튜브와 인터넷을 통해 독학으로 한국어 노래를 배웠다고 해요. 독학으로 이 정도 수준이라니 정말 대단했죠. 노래 경연 후에는 퀴즈 대회가 이어졌어요. 한국 역사, 문화, 음식, 언어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질문들이 출제되었는데 참가자들의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놀라웠어요.
심지어 저도 몰랐던 한국 역사에 관한 사실들을 술술 답하는 참가자들을 보며 정말 K-팝이 단순한 음악을 넘어 문화 전체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퀴즈 대회가 끝나고 잠시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로비에는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전시물들도 있었죠. 한 부스에서는 한글 이름 써주기 체험을 하고 있었는데 저도 호기심에 한글로 된 제 이름을 받아왔어요. 리나가 한글로 어떻게 쓰이는지 정말 신기했답니다. 휴식 시간 동안 타마르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왜 K-팝에 이렇게 열광하는지 물어봤죠. 한 친구는 K-팝의 긍정적인 에너지와 메시지가 좋다고 했고, 다른 친구는 완벽한 퍼포먼스와 음악적 다양성을 언급했어요. 또 다른 친구는 한국 아이돌들의 성실함과 노력하는 모습이 자신에게 영감을 준다고 말했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들이 K-팝을 통해 얻은 것은 단순히 음악적 즐거움을 넘어선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K-팝을 통해 한국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전 세계의 다른 팬들과 소통하며 심지어 새로운 진로를 찾기도 했다고 해요. 타마르의 한 친구는 K-팝 덕분에 통역사가 되기로 결심했고 지금은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다고 했어요. 휴식 시간이 끝나고 두 번째 공연 세션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더 많은 댄스 팀들이 무대에 올랐고 각자 다른 콘셉트와 스타일로 관객들을 매료시켰죠. 한 팀은 전통적인 조지아 춤 동작을 K-팝 안무와 접목시킨 창의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어요. 이 문화적 융합이 정말 인상적이었답니다. 공연의 마지막은 전체 참가자들과 관객이 함께하는 플래시몹이었어요. 사전에 안무가 공유되었던 모양인지 많은 관객들이 일어나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죠. 타마르도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었고 심지어 우리 여행 동아리 친구들 중 몇몇도 용기를 내어 참여했어요. 저는 안무를 몰라서 그냥 박수를 치며 구경했지만 그 일체감은 정말 특별했어요. 행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이미 밤이 깊었어요. 하지만 참가자들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죠. 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여전히 한국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있었어요. 타마르는 우리를 근처 카페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도 K-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이곳은 평소에도 K-팝 팬들이 자주 모이는 장소라고 해요. 카페에서 음료를 마시며 저는 오늘 경험한 것들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한국과 조지아,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 나라가 음악을 통해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타마르는 이런 문화적 교류가 양국 관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조지아 진출이 늘어나고 양국 간 관광객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특히 많은 조지아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했어요. 호스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화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정치적, 경제적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결국 문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K-팝이라는 소프트 파워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멀리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오늘 조지아에서 그 힘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어요. K-팝 축제 다음 날, 우리는 카즈베기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곳은 코카서스 산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산악마을로 해발 1800m의 높이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해요. 트빌리시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죠. 우리가 머물 호텔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서 한 여성이 체크인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영어로 직원과 대화하는 것을 들었는데 액센트가 독특했어요. 러시아어나 조지아어 사용자의 영어 발음과는 달랐거든요. 호기심이 생겨 자세히 살펴보니 그녀의 가방에 한글로 된 태그가 달려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그녀를 다시 마주쳤고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어요. 그녀는 자신을 소피아라고 소개했고 조지아 사람이지만 한국에서 3년 동안 유학했다고 말했어요. 한국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소피아의 한국 경험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어떻게 한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지 물어봤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K-팝과 한국 드라마 팬이었을 뿐이었지만 점차 한국 문화와 언어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트빌리시 국립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를 들었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 한국 정부 장학금을 받아 유학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했죠.
소피아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처음에는 도전적이었다고 말했어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그리고 음식 적응까지. 하지만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 덕분에 곧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해요. 특히 한국인들이 조지아에 대해 관심을 보일 때면 정말 기뻤다고 했어요. 조지아로 돌아온 후에는 한국 기업의 현지 지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요. 최근 몇 년간 한국 기업들의 조지아 진출이 늘고 있어 이중 언어 구사자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했죠. 소피아는 조지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이 꿈의 나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거나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해요. 한국의 발전 모델, 교육 시스템, 그리고 문화 산업의 성공이 조지아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고 했죠. 우리의 대화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소피아와 헤어질 때 그녀는 제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전통 책갈피였는데 한글로 우정이라고 쓰여 있었죠.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두 나라를 연결하는 그녀의 역할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열흘간의 여정이 끝나고 우리는 트빌리시 공항에서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카즈베기의 장엄한 산맥, 카이티의 포도밭, 바투미의 아름다운 해변. 조지아의 다양한 풍경과 맛있는 음식, 따뜻한 사람들의 환대까지 정말 잊지 못할 추억이 많이 생겼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트빌리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발견에 대해 생각했어요. 바로 한국과 조지아 사이의 특별한 관계였죠. 여행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이 특별한 인연이 여행 내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인들에게 1년 무비자 혜택을 준다는 사실이 신기했는데 그 배후에 이렇게 의미 있는 역사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한 나라의 이름을 인정해주는 작은 외교적 제스처가 이토록 깊은 감사와 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웠죠. 시그나기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본 한글 메뉴판, 트빌리시의 케이팝 축제, 현장, 카페에서 흘러나오던 한국 음악, 한국어를 배우는 조지아 젊은이들. 이 모든 장면들이 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옆자리에 앉은 토마스가 제 생각에 잠긴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이번 여행에서 한국과 조지아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알게 된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런 작은 나라 간의 우정이 세계 정치에서는 주목받지 못하지만 실제로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죠. 토마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는 이번 여행 덕분에 자신도 한국에 대해 더 관심이 생겼다고 말했죠. 심지어 다음 여행지로 한국을 고려해보고 있다고도 했어요. 이스탄불을 경유해 베를린으로 돌아가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저는 여행 블로그에 조지아 여행 경험을 정리해보기로 했어요. 특히 한국과 조지아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독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블로그 제목을 무엇으로 할지 고민하다가 마침내 조지아에서 발견한 특별한 우정이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죠. 한국인은 조건 없이 요건만 있으면 무려 1년을 살 수 있다는 신기한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라는 바로 코카서스에 위치한 조지아인데요. 이렇게 시작된 블로그 글은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얻었어요. 많은 독자들이 조지아와 한국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댓글을 남겼죠. 심지어 몇몇은 이 글을 읽고 직접 조지아를 여행해보고 싶다는 의견도 남겼어요. 가끔 타마르와 소피아에게서 소식을 듣기도 해요. 타마르는 여전히 K-팝 팬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소피아는 최근 한국 기업의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들을 통해 조지아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어요. 베를린 대학교로 돌아간 후 저는 국제관계학 수업에서 조지아와 한국의 관계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학생들과 교수님 모두 이 흥미로운 사례에 관심을 보였고 교수님은 이것이 소프트 파워와 문화 외교의 좋은 예라고 칭찬해 주셨죠. 이번 조지아 여행은 제게 단순한 관광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세계 지도에서 멀리 떨어진 두 나라가 어떻게 특별한 인연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작은 외교적 제스처가 어떻게 깊은 우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외교와
국제관계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이에요. 정부 간의 공식적인 협약도 중요하지만 문화를 통한 마음과 마음의 연결이 더 오래가고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조지아에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답니다. 이제 저의 다음 여행지는 한국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조지아에서 만난 많은 한국 팬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나라, 과연 어떤 곳일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혹시 조지아 와인이나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 특별한 우정의 또 다른 면을 경험해보고 싶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동포착 사연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